오늘 2장의 거시경제 측정하기 마지막 PPP 환율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고 이제 3장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진행 중인데 혹시 안 한 학생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숫자를 넘었어요. 한 20, 아직 뭐 결과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지만 한 20여 명 이상 올 수 있다고 그 표를 해주셔서 우선 몇 가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거시경제학 과목이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학교 측에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모든 책임을 져라. 뭐 학교에서 분명히 그러거든요. 학교는 그래요. 네, 학교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학교는 더 심해서 저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가능한지 일단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뭐 가능하다면 뭐 진행을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로 돌아다녀 봤더니 식당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인데 조만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적인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강생 인원수가 40명 이하인 강의들은 이제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경우엔 다른 클래스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혹시 여러분 뭐 40명 비대면 강의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PPP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잠시만요. 예, 오늘 이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PPP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방식은 우선 시장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교육제는 자동차가 될 것이고 자동차를 한국에 가서 구입하거나 혹은 US에 가서 구입하거나 가격은 사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10,000와 1,000만 원의 가치는 사실상 같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시장 환율이 바로 달러당 1,000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역제와 비교역제가 모두 포함이 되도록 왜냐하면 환율을 결정할 때 시장 환율을 결정할 때 비교역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재화가 모두 포함이 되도록 이제 바스켓을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우리는 한국의 1인당 GDP 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바스켓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와 대학 교육 100시간을 이제 하나의 바스켓으로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서는 이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한 대와 대학 교육 100시간이라고 하는 바스켓을 미국에 가서 샀을 때 구매한다면 얼마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구매한다면 얼마가 필요한가. 우선 자동차 한 대와 대학 교육 100시간은 한국에서 구매할 경우 각각의 가격이 1,000만 원, 1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모두 2,000만 원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은 동일하고요. 가격은 국가마다 다르겠죠. 한국의 가격을 적용했을 때 바스켓의 가격은 2,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미국에 가서 이 동일한 바스켓을 구매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미국은 자동차 한 대에 $10,000니까요. 그리고 대학 교육은 시간당 $200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 그 다음에 가격 $10,000를 곱하고 지금 우리는 고정된 바스켓을 가지고 이 바스켓이 이 바스켓을 US에서 구매하려면 얼마가 드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시간, 시간당 $200니까요. 이제 $30,000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둘의 가치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빅맥은 사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맥이라고 하는 버거를 한국에서 구매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US에 가서 구매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재화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둘의 구매력이 같다고 했을 때 환율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환율이 바로 PPP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0와 $2,000를 가지고 우리가 PPP 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P 환율은 동일한 바스켓을 구입할 때의 가격 비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0,000분의 2천만 원을 하면 달러당 얼마의 그 원화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67원 1달러에 그게 이제 바로 PPP 환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PPP 환율을 이용해서 두 국가 US와 코리아의 1인당 GDP를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US의 GDP는 뭐 US 달러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한국의 1인당 GDP가 원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PPP 환율을 적용을 해서 US 달러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인데 바스켓의 가격이 이 2천만 원에 667원, 달러당 667원을 적용해주면 2천만 원을 667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US의 1인당 GDP는 12만 달러고요. PPP 환율을 적용했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 그래서 한국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 한 4분의 1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는 1인당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는 대학 교육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저렴한 대학 교육의 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GDP가 사실 이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환율은 더 높은 거잖아요. PPP와 비교했을 때 시장 환율이 사실 더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당 667원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달러당 1,000원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는 한국의 GDP가 US GDP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비교역제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PPP 환율을 계산한 다음 PPP 환율을 적용해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1인당 GDP가 한국의 경우 US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뭐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뭐 멕시코라든가 혹은 뭐 브라질,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도 시장 환율을 적용해서 다른 국가와 GDP를 비교했을 때보다 PPP 환율을 적용을 해서 국가 간 GDP를 비교해 보면 PPP 환율을 적용했을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인데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80명인데 실제 그 출석 점수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실시간 줌에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인센티브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실시간 줌에 들어왔을 때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
네, 3장 질문 없으시면 우리 3장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간단한 뭐 소개, 여기서 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던 이코노믹 그로트,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경제 성장이란 무엇이고 70의 법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사용해서 변환했을 때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어떠한 뭐 패턴을 갖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렴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비용,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챕터 3의 섹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 Growth over the Very Long Run이라고 해서 비교적 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면 대체로 대체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성장도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근대 경제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도 이쪽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다루는 경제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후, 그다음에 뭐 혹은 뭐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던 이코노믹 그로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번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 뭐 뒤에서 제가 정의하겠습니다만 1인당 GDP가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경제 성장이라고 해요. 1인당 GDP가 뭐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지역마다 여러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했고요. 뭐 국가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제 프랑스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조금 더 뭐 뒤늦게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은 실제로 영국에서는 뭐죠?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 1688년 정도에 이제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그 시기 1600 거의 1700년 다 돼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700년대 후반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죠. 1789, 1789년도에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쭉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어 가고 있었죠, 그렇죠?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에서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일어난 이제 독립전쟁, 그것이 이제 뭐 계몽 사상과 더불어서 프랑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늦게 도입이 됐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사실 집권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공화정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민주주의는 조금 더 늦게 프랑스에 도래하게 됩니다만, 뭐 그러한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한국, 뭐 타이완, 뭐 이런 국가들이죠.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우 대비되는 국가들이 바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그 서브사하란 아프리칸 컨트리라고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이제 여전히 뭐 이렇다 할 만한 그 어떤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그런 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한두 개 국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로그를 좀 자유자재로 쓸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시죠. 여기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화이트보드가 잘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나요? 화이트보드만 보이나요? 잘 몰라서 제가. 첫 번째 성질이 바로 로그의 x, y. 그러니까 x 물론 이제 x도 양수고요. y도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두 수를 곱해 놓은 것에 로그는 덧셈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와 y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x도 양수고 y도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x의 a승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x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a승으로 되어 있는 어떤 수의 로그를 취하면 그럼 이제 이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a의 로그의 x 또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로그의 1 플러스 c인데 여기서 c가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0.02, 뭐 0.03 이런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2를 더해서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이거 다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근사적으로 뭐가 같아지냐면 C와 같아집니다. 2를 더해서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자기 자신과 근사적으로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yt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y0 그 다음에 1 플러스 g의 t승이에요. 뭐 t는 아까 우리가 봤던 a와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g는 우리가 네 번째 봤던 뭐 c와 비슷한 값입니다. y0가 있고요. 그래서 t 시점의 어떤 값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죠. t 시점에 어떤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는 매우 작은 값. 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강의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거시경제학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졸립네요. 또 몸과 정신이 이렇게 노곤해지네요. 생각의 속도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자, 이제 양변에 한번 자연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 보면 자, 왼쪽에도 자연 로그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자연 로그를 취해 주었을 때 등호는 여전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자연 로그를 취하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겠죠. y0 1 플러스 g to the power of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앞서 봤던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질 같은 것들을 물론 두 번째 성질은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곱셈은 로그 x 플러스 로그 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곱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로그의 y0 플러스 로그의 1 플러스 g의 t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이걸 하나로 보는 거죠. 1 플러스 g의 t 승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면 승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t의 로그의 1 플러스 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질 g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더해서 자연록을 취하면 근사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 값은 로그 0 플러스 t의 g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이런 거예요. 로그의 yt는 t times g 플러스 로그의 y0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g를 앞에 쓰고 t를 뒤에 써보죠. 순서를 바꿔서 g times t. 자, 이제 가로축의 변수를 xt라고 쓰고요. time을 의미하는 t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를 로그의 yt라고 한번 해보죠. t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t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yt인데 거기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슬롭이 되고 얘가 인터셉트가 되겠죠. 가로축의 변수가 x고 세로축의 변수가 y라면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얘가 바로 x에 해당하는 변수고 얘가 바로 y에 캐피탈 y에 해당하는 변수일 테니까 g가 바로 슬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로그의 y0가 인터셉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바로 여기 인터셉트가 로그의 y0가 될 것이고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t니까 t가 증가할 때 로그 yt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g죠. 그렇죠?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바로 g. g는 매우 작은 값일 테니까 매우 작은 값이면은 t가 증가할 때 굉장히 플랫하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이런 거고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을 적용했던 yt는 y0 times 1 plus g to the power of t가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한국의 GDP 데이터입니다. 1960년에 1인당 GDP가 932달러 정도였고요. 자료는 프레드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이죠. 세인트루이스 브랜치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왔고 1960년 1인당 GDP는 2010년 화폐 가치로 평가했을 때 2010년 US 달러 가치로 평가했을 때 932달러니까요. 뭐 대략 연간 소득이 1960년 당시 살았던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연간 소득은 대략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000달러가 조금 안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연소득이었다.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월 소득이 1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1960년. 80년에 3,679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4배 조금 못되게 소득이 증가한 거죠. 4배 정도 늘어났고 다시 20년 뒤인 2000년에 15,414달러 다시 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 4배가 늘어났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4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00년으로 갈 때 다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래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인당 GDP가 한 16배, 15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5배에서 16배. 대략 한 15배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20년의 성과는 뭐 그렇게 판타스틱하진 않습니다. 2000년에 15,000달러 조금 넘었는데 이제 2019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2020년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추계가 다 끝나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2019년에 1인당 GDP는 28,675달러니까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대략 19년, 20년 텀인데 2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배가 채 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대략 2배 정도. 그래서 196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대략 한 30배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의 평균적인 국민은 1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은 이제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0배 늘어났으니까. 굉장한 증가입니다. 이 증가 속도가 여기서 16배, 여기 4배, 여기 4배니까요. 어메이징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배 정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냥 이건 그냥 아주 평이한 데피니션이고요.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1인당 GDP, 정확히 얘기하면 1인당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증가하는 상태, 뭐 이것을 의미합니다. GDP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장률은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 2019년과 20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면 우선 19년의 1인당 GDP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20년의 1인당 GDP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년의 1인당 GDP를 Y 2019, 20년의 1인당 GDP를 Y 202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제 퍼센티지 체인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백분율 변화입니다.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간단하겠죠. 2020년 GDP에서 2019년 GDP를 뺍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추가로 늘어난 GDP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2019년에 1인당 GDP로 나누면 두 기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반화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보드가 더 좋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t 시점과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우리가 2020년과 2019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에서 t기의 1인당 GDP를 뺀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t기의 1인당 GDP로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편의상 G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G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T 시점의 1인당 GDP를 YT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YT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제가 가끔 시험 문제 생각날 때마다 영상 녹화하는 거 잠깐 멈춰놓고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말씀드리죠. 저도 이렇게 메모해 놔야 돼요. 나중에 까먹을 때도 많아서 그 학생들이 속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식을 좀 변형해 보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써놓고요. 뭐와 같아지냐면 G times YT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YT 플러스 1은 G times YT 플러스 YT가 되겠죠. YT를 묶어주면 1 플러스 G의 YT.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T기의 1인당 GDP와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 사이의 관계, 만약에 두 기간 사이의 1인당 GDP가 GDP의 증가율이 G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T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습니다. t가 몇 년인지를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t는 뭐 어떤 시점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t를 제가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국가에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항상 일정하게 G의 증가율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항상 G의 증가율로 G가 0보다 크다면 뭐 증가하는 거니까요. G가 0보다 작다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G가 0보다 작다면 결국은 제로로 바로 가진 않아요. 제로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G는 0보다 큰 값입니다. 0보다 큰 값이에요. G의 증가율로 증가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인당 GDP를 매 시점마다 이렇게 시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당연히 다르죠. 2019년에서 20년 다를 것이고 18년에서 19년 다를 것이고 또 17년에서 18년 또 다를 것이고 그 시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t를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뭘 가정하는 것이냐면 1인당 GDP가 항상 G의 증가율로 증가한다 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 일정하게, 그렇죠? G의 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요거 이제 조금 응용해 보는 건데요. 1960년 1인당 GDP Y의 1960이라고 하고 1인당 GDP 61년에 1인당 GDP를 196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20년까지 이제 한번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와이트보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960년에 1인당 GDP를 알고 있고요. 1961년에 1인당 GDP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사실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1인당 GDP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1961년 1인당 GDP와 1960년에 1인당 GDP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계산을 했었냐면 이런 계산을 했었잖아요. 지금 지웠지만 이런 계산을 했고 이 둘은 이것은 뭐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1960년과 61년 사이의 1인당 GDP 증가율이 G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0년과 61년 사이에 단 이제 전제는 뭐냐면 60과 61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이 61년과 62년 사이의 GDP,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라면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62년에 1 플러스 G에 Y에 196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1은 뭐와 같다고 했냐면 이렇게 얘와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G에 Y 6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G가 두 개니까 1 플러스 G에 제곱에 Y 6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에는 62년과 63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여전히 G와 같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Y 63는 1 플러스 G에 Y 62와 같고요. 근데 Y62는 뭐와 같냐면 우리 앞에서 구한 얘와 같아요. 그러면 1 플러스 G에 Y 죄송합니다. 1 플러스 G에 3승 그 다음에 Y 60가 되겠죠. 여기 1승이 있고 여기 3승이 있습니다. 밑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승수끼리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X의 1승 곱하기 X의 3승은 X의 4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의 4승의 Y60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이게 제곱이죠. 그렇죠? 제곱. 그 다음에 다 고쳐 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3승. 네. 틀렸어요. So, y 63은 1 플러스 g의 3승 곱하기 y의 1960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거 먼저 한번 보면 61이고요. 60이에요. 61과 60의 차이는 1이잖아요. 여기 1. 그 다음에 62는 뭐와 같냐면 얘와 같아요. 60. 그래서 62와 60의 차이는 2입니다. 여기가 제곱. 그 다음에 63 뭐와 같냐면 1 플러스 g의 3승의 60이에요. 그래서 63과 60의 차이가 3이에요. 여기 3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일반화할 수 있겠죠. 자, 일반화 시켜보죠. 먼저 이렇게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g에 1960이라면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t-1960 하면 되겠죠. 승수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차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2020년의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단 가정은 뭐냐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인당 GDP가 일정하게 Y의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020년 마이너스 1990년에 Y의 196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이 시점 사이의 차이가 바로 1 플러스 G의 승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1 플러스 G의 60승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시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매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최초 시점, 이니셜 포인트, 뭐 이니셜 피어리어드의 1인당 GDP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매년 일정하고 그 증가율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모든 시점에 1인당 GDP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G와 단 조건은 이제 얘와 얘를 알고 있다면 두 값을 알고 있다면 뭐 언제든 1인당 GDP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보죠. 얘를 제가 이제 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얘를 처음 시점, 이니셜 포인트, 뭐 이니셜 피어리어드니까 얘를 그냥 편의상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t라고 쓰고 1 플러스 g에 빈칸으로 남겨놓고 여기 제로라고 쓰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t 마이너스 제로가 들어가면 되겠죠. t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그냥 t라고만 쓰면 돼요. yt는 1 플러스 g에 t승의 y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1인당 GDP가 Y0고요. 그 다음에 매 시점, 매년 1인당 GDP가 G의 증가율로 증가한다면 어떤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는 뭐가 될까? 1 플러스 G의 T승의 Y0를 곱한 값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로그의 성질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식과 동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70의 법칙과 로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디죠? 네. 자, 70의 법칙과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봐두세요. 계산하는 방법. 이거? 네, 이거 녹화를 중지를 못했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70의 법칙과 로그. 7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룰 오브 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엄지손가락에 맞나요? 엄지손가락이 영어로 뭔가요? B인가요? P인가요? 덤. 하여튼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룰 오브 덤. P인지 B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지손가락의 법칙 같은 건데 이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 뭐 아니면 뭐라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영어에 표현들이 좀 있긴 있죠. 70의 법칙은 사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1인당 GDP가 혹은 뭐 그냥 GDP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그냥 GDP라고 했을 때는 어떤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나의 GDP 굉장히 높잖아요. 비교했을 때 US GDP와 차이나 GDP 비교하면 제 기억에는 차이나 GDP가 US GDP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가 사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을 측정할 때 GDP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인구로 나누어서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리빙 스탠다드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당 GDP가 조금 더 좋은 개념이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70의 법칙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인당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당 GDP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인당 GDP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떨어져서 지난 뭐 4, 5년 동안 거의 0%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상태로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가 바로 이제 70의 법칙이고요. 70의 법칙에다가 경제 성장률을 딱 나눠주면 돼요. 70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다라고 하면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5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2%, 대략 2%쯤 됩니다. 2%다. 계속 이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지금 소득의 2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지금 2021년이니까요. 35년 뒤인 2056년에 1인당 GDP가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공식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시면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1인당 GDP의 증가율 G를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현재 1인당 GDP를 Y0라고 한번 해보죠. 자, Y0가 현재 1인당 GDP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몇 년 뒤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강의 노트랑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1인당 GDP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일단 이렇게 먼저 쓰죠. T 시점의 1인당 GDP는 Y0, 지금 현재 1인당 GDP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G의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T 시점에 1인당 GD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S년 뒤에 S years 이후에 1인당 GDP가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S years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S 시점 이후에 1인당 GD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인당 GDP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S예요. 그렇죠? 몇 년 뒤에 2배가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G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S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YS라고 하는 값이 뭐와 같냐면 지금의 현재 1인당 GDP인 Y0의 2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이퀘이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YS는 뭐와 같냐면 현재 GDP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적절히 결합해서 이제 S를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둘을 결합해 버리죠. 얘 대신에 첫 번째 식에서 지울 건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여기에 y0 times 2를 그렇게 대입하면 이제 2 곱하기 현재 GDP가 바로 이거와 같아지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 보고 있는 이 식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식을 결합한 거예요. y0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이번에는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등호의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도 등호는 여전히 성립하니까 로그의 2는 로그의 1 플러스 g의
예, S의 자연로그를 취한 것과 당연히 같아지겠죠. 근데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우리가 봤듯이 보시면 이 S는 순수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의 자연로그의 1 플러스 G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 근사적으로 이 값은 S 곱하기 예, G가 되겠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가 뭐냐면, 예, 로그의 2는 근사적으로 S 곱하기 예, G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 로그의 2는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요. 0.7과 같아요. 그 다음에 G는 성장률인데, 증가율인데 대략 2%면 0.02라고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일 때 0.02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양변에 100을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은 70, S 곱하기 G의 100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퍼센트로 표현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2%냐, 3%냐, 4%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뭘 구하는 것이냐면 S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S는 70 나누기 G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퍼센트로 표현하고 70을 바로 그 값으로 나누어주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1인당 GDP가 만약에 매년 1%의 속도로 늘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G 타임스 100의 퍼센티지가 바로 1%겠죠. 굉장히 느리게 늘어나는 거예요. 1%면 굉장히 더딘 속도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1%의 속도로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 이 계산에 따르면 70을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70년이 걸리는 거죠. 70년. 그래서 2100년에 거의 다 가서 우리가 이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나면 거의 70년이 걸리는 거니까 다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면요. 다음 세대에 갔을 때 우리보다 2배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인당 GDP, 그럼 이거는 70년이 걸리겠죠. 70 나누기 1% 하면 70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인당 GDP가 2%의 속도로 늘어난다면 그러면 70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3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1인당 GDP가 뭐 대략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판타스틱하게 7%로 늘어난다면 한국 경제에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7%의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은 지금의 2배가 되는 것이죠. 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1인당 GDP가 1%의 속도로 늘어나면 못 느껴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평균적인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인당 GDP가 1%의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오히려 소득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국민이 1인당 GDP가 1%의 속도로 늘어난다면 거의 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거의 뭐 70년이면 세 세대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한 세대, 자식, 자녀의 그 자녀, 그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렀을 때 1인당 GDP가 2배가 된다? 예. 경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4장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1인당 GDP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파란색 선이 이제 실제 1인당 GDP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196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GDP가 어떤 해는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해는 좀 더디게 증가하고 또 어떤 해는 이렇게 감소한 시기도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1인당 GDP가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점을 구분해서 본다면 1인당 GDP가 매번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6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GDP가 똑같은 속도로 증가했다면 증가율이 일정하게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정한 증가율은 몇 %일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값이 바로 5.98%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5.98% 대략 6%죠. 6%로 성장했다면 어떤 경로를 따라야 되냐면 이 붉은색 점선과 같은 경로를 따라야 돼요. 이렇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른 경로를 따라서 지금 2019년에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는 꾸준하게 6%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는 그렇죠. 요 시점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요 기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6%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6%면 이렇게 갔을 텐데 6%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떤 시점에 IMF 경제 위기 이후죠. 그렇죠? 어떤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대략 2000년 이후에는 요 기간입니다. 6%보다 증가율이 더 낮은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연 로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냥 그 로그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도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게 로그로 변환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1인당 GDP 우리가 60년 쭉 1인당 GDP를 이제 데이터로부터 뽑아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레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서는 이걸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컬럼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값을 자연 로그를 취해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932라고 하는 값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6.837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675의 값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대략 한 10.264의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관찰된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제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어떤 기간에는 이 기간 2000년 전까지는 이 기간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쭉 보면 대체로 매우 반듯한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직선과 잘 피팅합니다. 직선으로 피팅했을 때 되게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경제 위기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여기 끊어서 이렇게만 보시면 이 둘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직선으로 피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에만 보면 나름대로 이 기간도 이렇게 직선으로 어느 정도 피팅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떨어지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또 피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좀 꺾이긴 하죠. 또 피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직선으로 피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직선으로 잘 피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어떤 시점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간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직선과 어느 정도 피팅이 잘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로그로 변환했을 때 지금 우리가 1인당 GDP를 로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로그로 변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얘를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필드의 1인당 GDP가 2010년 100달러에서 매년 5%씩 증가해요. 2010년에 1인당 GDP가 100달러고 2011년에는 5% 늘어났으니까 105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2012년에는 105달러에서 5%가 증가했으니까 110.25달러가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5%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도달하게 되면 대략 한 162.89 정도의 값을 갖겠죠. 자, 그리고 1인당 GDP의 변화부를 한번 계산해 보면 100에서 5% 증가해서 105가 됐으니까 이 차이가 변화부는 이제 difference예요. difference. 차이가 이제 5달러고 이제 105달러에서 똑같이 5%가 늘어나면 베이스가 100에서 5%면 5만큼 증가하지만 105에서 5% 늘어나면 5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베이스가 전부 다 커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5% 늘어나면 이 차이는 이제 5.25달러. 그 다음에 그 차이는 또 5.5125달러. 그래서 GDP가 증가하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가분 자체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똑같이 5%로 증가하지만 처음엔 이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이퍼볼릭 같은 형태로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국 데이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분이 1년 지날 때마다 그 다음 변화분, 그 다음 변화분, 그 다음 변화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약 4.699 이런 방식으로 A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 바로 이 값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똑같이 디퍼런스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2011년에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에서 2010년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을 빼주면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약 0.049 정도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2년에 1인당 GDP로 자연 로그 값에서 2011년에 1인당 GDP 자연 로그 값을 빼면 마찬가지로 0.049 같은 방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요. 변화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가 5%로 증가하면 지금 제가 그림에서 그렸듯이 이런 속도로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매년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매년 일정한 거예요. 자연 로그를 취하면 매년 증가분이 일정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일정한 굉장히 중요한 건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해야 돼요. 5%면 5%.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 여기서는 이제 1인당 GDP죠.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자연 로그는 직선의 형태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매 시기마다 일정하게 늘어나잖아요. 0.049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따로 없어서 뭐 조금 더 보고 제가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에 따라서 로그로 변환했을 때 이제 증가분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히 그 증가분은 0.04구인데 이 값은 근사적으로 5%와 같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1인당 GDP는 이렇게 반듯한 직선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반듯한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증가율인 5%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같아지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정확히 5%는 되지는 않겠죠.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매년 주의 증가율로 증가할 경우 19년과 20년 사이의 1인당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여기 이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쪽에 자연 로그를 취하고 오른쪽에도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1 플러스 g와 y의 90는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1 플러스 g 플러스 로그의 y 19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로그 플러스 로그로 이제 띄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y 19을 이쪽으로 넘기면 20년에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 마이너스 19년에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이 돼요. 그 두 시점 사이의 차이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디퍼런스입니다. 차분값이 뭐와 같냐면 로그의 1 플러스 g와 같아진다는 것이고 g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사적으로 g와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 차이가 정확히 뭐와 같냐면 로그를 취한 다음에 정확히 뭐와 같냐면 증가율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근사적으로 G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이 두 시점 비교해도 G와 같고 근사적으로 이 두 시점을 비교해도 G와 같고요. 이 두 시점 비교해도 G와 같아요. 그렇다면 매 시점마다 똑같은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다면 그건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되고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근사적으로 증가율 G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한국 GDP의 196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약 6%였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1960년부터 매년 일정하게 6%로 성장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자, 932달러는 실제와 동일하고요. 61년부터는 매년 5.98%로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이 값은 데이터와 같고 이 값도 데이터와 같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은 같고 이 중간에 어떻게 출발점부터 끝점까지 왔는가 매년 6%, 약 6%의 증가율로 증가했다라고 해서 처음 시점 똑같고 마지막 시점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2019년까지 오는 경로는 그렇지는 않았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점 1인당 GDP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1 플러스 0.0598을 곱해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1 플러스 0.0598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1인당 GDP를 매 시점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했어요. 932의 자연 로그는 6.837, 988의 자연 로그는 6.896 쭉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값의 한번 차이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값의 차이. 두 값의 차이는 항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이 두 값의 차이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한 것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런 직선의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근사적으로 5.98%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거시경제 변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인당 GDP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면 이런 형태를 이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쭉. 그런 경우에는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증가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냥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라고 하는 국가의 1인당 GDP를 이렇게 쭉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B라고 하는 국가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두 1인당 GDP의 기울기를 대충 비교해 보면 어떤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이 점이 1960년 절편에 해당하겠죠. 1960년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바로 2019년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근사적으로 5.9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찾아낸 것이냐면 매년 1인당 GDP가 5.98%로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1인당 GDP를 계산을 했고요. 그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얻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만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요 값 실제 데이터고 요 값만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한국 데이터는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보고 계시죠? 검은색이 실제 GDP의 자연 로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5.98%보다 빠르게 증가했는지 어떤 시기에 5.98%보다 더디게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IMF 경제위기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기는 5.98%보다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꺾여진 이 시기는 이제 오일 샥입니다. 그 석유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바로 그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로 왔을 때는 5.98%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그렇죠? 더 완만하니까 2020년 이후에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5.98%보다 작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한국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이렇게 2000년까지는 비교적 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둔화되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거시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니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한국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이제 좀 거시경제학자니까 전 뭐 주식 투자도 잘 안 하고 저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장기적인 문제죠. 성장률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장률 계산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장 뭐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수렴 가설 이런 거 말씀드리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